자, 대장동 수사가 제가 처음에 이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을 추석 연휴 전에 농당에도 갖다 주고 그리고 연휴 직후에 검찰에 갖다 주면서 자진 출석해서 양심적 진술서까지 썼다. 이랬을 때, 야, 저 정도로 했으면 꼼짝만하다. 회계사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 회계사가 지금 대장동의 문제에서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녹취까지 해서 갖다 줬다면 아마 이 사건은 보나마나 이재명한테까지 가서 끝날 거다. 자, 이렇게 딜을 봐줬으면 그 대가로 분명히 그에게 돈이 오갔을 것이 틀림없는데 어떻게 그 돈 흐름 부분을 녹취까지 지금 회계사가 했나? 참으로 의아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며칠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이 녹취록이 검찰의 수사 방향을 결국 죽도 밥도 아닌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한 일종의 미끼였다. 그래서 흔히 이 추리나 스릴러 영화에서 맥거핀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결말이 다르게 나는데 어느 순간까지 거기에 범인이 있을 거라고 꽂혀가지고 쭉 따라갑니다. 관객이. 결국 나중에 보면 막판에 반전, 스릴러 영화의 핵심은 반전이잖아요. 그래서 반전이 되어 실제 범인은 따로 있고 영화를 보는 시간 내내 이 시청자들은 그냥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가다가 마지막에 충격을 받죠. 자, 결국은 이 정영학의 녹취록이 맥거핀 역할을 수행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국민의 관심을 처음에 쫙 집중시켰다가 수사가 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방향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영학이가 녹취에 지금 이 효과가 떨어지니까 두 번째는 이제 남욱의 녹취록까지 등장했어요. 그래서 남욱의 녹취록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정해지기 전부터 남욱에게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가 니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3억을 받았다. 그래서 남욱 녹취록은 유동규가 다 했다라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한 일종의 또 맥거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이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700억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면 남욱의 녹취록은 3억을 줬다라는 데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녹취록의 공통점은 뭘 겨냥하고 있다? 유동규를 겨냥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4인 즉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한테서 놓은 녹취록은 별 의미가 없이 이 사건을 유동규 선에서 꼬리를 자르고 절대 이재명이로 넘어가는 게 아닌데 이제 세 번째 녹취록이 나왔는데 그 녹취록에는 당시 성남도계공 사장이던 황무성과 그리고 개발본부장이던 유한기는 한신공령에 있었고 황무성도 그 한신공령에 있었는데 유한기가 과거 자신의 회사 사장으로 있던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사장 추천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만들어질 때 유명 건설사 사장을 했던 사람을 하나 데려다가 간판으로 앉혀놔라. 그래 놓고 이제 이 화천대유로 대장동 사업이 확정되기 직전에 부담스러우니까 황무성 사장을 쫓아내는 일에 개입을 유동규와 그리고 정진상이 등이 했는데 그 배후에는 분명히 이재명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겠죠. 그래서 민간 사업자한테 전폭적으로 밀어주도록 황무성 사장을 쫓아내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녹취록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녹취록 부분에서는 이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검찰이 이 녹취록만 따라가는 수사를 해서 오늘날 유동규도 배임 혐의가 빠지고 김만배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남욱은 긴급 체포해놓고 풀어주고 정영학은 등장도 하지 않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곽상도 아들 50억에 대해서
지금 찾아가지 못하도록 보전 신청을 하는 일을 했다. 박영수 딸 불러서 한번 물어봤다. 그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게이트 사건의 수사는 검찰에게 맡겨서는 이후에 더 나올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가 하면 자꾸 화천대유 천화동인에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 화천대유의 배당금 기껏해야 577억입니다. 자, 이거 주목해서 뭐 나올 거 크게 없다. 그리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는 믿기에 불과하다. 자, 유동규가 700억을 천화동인에서 받아내기로 했다면 그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가 배당받아간 3,463억에 대해서 각각 얼마씩 각출해서 더 위로 내라는 거지. 유동규한테 700억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동규가 700억을 받을 권한이 있었겠어요? 만약에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다면 이 김만배가 바로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김만배는 강원도 동해시에 가서 식당에서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야기를 하세요. 이재명 그 선거 조직 관련자들과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야기를 하라는 거야.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날 고소하든가. 그래서 김만배는 이재명을 인터뷰 때 한 번 봤다라는 게 벌써 깨졌는데 왜 의혹을 제기했는데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파트가 자금 흐름이 전혀 조사되고 있지 않는 파트가 있다. 그게 뭐냐? 화천대유가 했던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천대유가 했던 일의 핵심이 땅을 강제 수용으로 헐값에 사서 민간에 비싸게 매각하는 일이 화천대유 성남의뜰의 핵심 사업의 1번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매각된 토지를 산 민간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것이 두 번째 사업입니다. 근데 화천대유는 1번 사업도 주도했고 그리고 2번 사업도 3분의 1 이상을 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사업과 관련해서 화천대유가 기껏 3억 5천을 투자해서 3,463억을 받아갔으니까 1,154배. 그리고 기껏 3억 5천을 투자해서 4,040억을 받아갔는데 투자액의 1,154배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남의뜰은 5억을 투자해서 1,830억을 받아갔으니까 73배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간 이 금융 투자자들은 21억 5천을 투자해서 고작 2배만 받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 땅 매각은 부동산 오르는 거하고 관계없이 땅 매각은 이미 일정하게 예측이 되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이익을 몰아줬냐라는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지만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화천대유가 두 번째로 한 시행사업입니다. 현재까지 SK 테라스뷰 동까지 들어와서 4,531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4,040억의 배당금, 토지 매각 배당금과 별도의 돈입니다. 그래서 이 4,531억이 어떻게 갔는가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배당금이 1호부터 7호까지 천화동인에 어떻게 갔느냐, 요것만 문제가 있고 또 화천대유에서 473억인가를 김만배가 찾아갔다. 요 이야기만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0억씩 해서 350억 클럽이 있다. 또 100억, 100억, 150억, 350억이 떼였다. 또 김만배가 찾아간 473억 중에서 뭐 55억이 해명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됐다. 요런 소리들만 그쪽에서 하고 있지 왼쪽에 있는 화천대유가 직접 분양한 사업의 분양이익이 얼마인가는 전혀 공개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천대유가 사업을 하면서 많을 때는 7,600억, 작을 때는 4,000억을 차입을 했어요. 즉 시행을 하게 되면 자 시행사가 기본적으로 이 땅을 가지고 이제 은행에 보여주고 돈을 빌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천대유가 시행을 할 때 성남의 뜰에 소속되어 있는 땅을 아직 넘겨받기도 전에 은행에 보여주고 그래서 돈을 빌리도록 해줬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성남의 뜰도 화천대유 그리고 직접 시행도 화천대유니까 그런 식으로 주고받으면서 돈을 최대한 아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화천대유가 시행을 하려면 성남의 뜰에다가 먼저 뭐겠습니까? 돈을 주고 땅을 완전히 산 다음에 그 산 땅에다가 다시 또 돈을 빌어서 이 아파트를 올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은 그런 특혜까지 보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많을 때는 7,600억, 적을 때는 지금 한 4천억 정도의 차입금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들이 지금 썼던 이자가 2,060억이나 된다는 겁니다. 화천대유가요. 자, 5% 이자로요. 4천억을 빌려와서 1,000억을 줬다고 하면 25%를 준 겁니다. 자, 건설 시행 사업에서 평균 4~5%입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25% 사채를 들고 와서 이 일을 한 것도 아닐 건데 화천대유의 장부에 여기 장부가 다 있습니다. 쭉 있어요. 이렇게 화천대유의 장부에 2,060억이 이자 지급한 돈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매출액이 1조 1,0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이자가 2,060억이 나갔다. 특히 또 하나 웃기는 거는 2020년 작년에만 이자가 1,024억이 나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이자가 나갈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게 뭔가 하면 배임 여부와 그리고 돈의 행방을 쫓으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배임과 돈의 행방은 쌍방이 일치돼서 배임을 하는 대가로 항상 뇌물이 갔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안 그러면 천사도 아닌데 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수천억의 이득을 몰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남시장이 또라입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천하동인의 배당금은 액수가 딱 아구가 맞도록 공개되고 왜 화천대유의 분양이익 4,531억이 어디로 갔냐라는 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언론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여기서 이 황장수가 2,060억의 이 분양이익에서 이자가 지급되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기껏해야 제일 많을 때가 7천억 그리고 평균 에버리지로 4천억대의 대출을 유지했는데 이자율 4~5%짜리가 어떻게 2,060억의 이자를 낳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 이자만 추적을 하면 이자 중에 일정한 돈이 어디에 갔을 거라고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천대유 분양사업의 이자를 추적해야 된다. 작년에만 1,000억이 넘는 이자가 지금 나갔습니다. 1,024억이에요. 그래서 왜 검찰은 이걸 수사하지 않는가? 그리고 언론은 왜 화천대유 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사업과 관련되는 돈의 행방을 추적하지 않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조사하고 보도하라. 이것만 조사하면 저는 이 돈이 어디로 갔는가 나온다고 봅니다.